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우연 같은 행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들 나이를 먹을수록 내 옆을 지켜주는 고향 친구나 동창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요즘같이 추운 계절이 오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져요. 제게는 고향 친구나 동창이라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 가족의 애착을 가지고 지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동창이나 고향 친구가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성격이 모나서 친구를 못 사귀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숱하게 전학을 다니곤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부럽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들이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은 아주 부유하게 살진 않았어도 모자라게 살지도 않았으니까요. 해외에 나가서도 잘 나가는 아버지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것을요.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잦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쉽게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거든요. 친구를 만들어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전에 떠나야만 했으니까요. 특히나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던 전 이런 유목민 같은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나에게는 눈만 뜨면 낯선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외국으로 나가서는 더 적응을 하기 어려웠죠.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인종차별이 있는 외국에서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유일한 취미였던 모형 만들기나 하곤 했죠. 저라고 외롭게만 지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했죠. 하지만 친구들이 내 옆을 지킨다고 해도 제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옆에 없었거든요. 이유는 아니었어요. 단순한 사고였죠. 갑작스럽게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은 어렸던 저와 저보다 6살이나 더 어렸던 동생에게는 굉장히 힘들 일이었어요. 특히나 6살 어린 동생은 엄마의 부재를 더 크게 느꼈죠. 그래서 이모들이 집에 왔다가 가는 날이면 동생은 이모들 다리에 매달려서 못 가게 잡았어요. 서럽게 울면서 말이죠. 이모, 우리 집에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이모가 없으면 머리 예쁘게 묶어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오빠는 아빠가 머리 묶으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놀려. 삐딱하고 이상하다고. 이모가 있으면 애들이 나 안 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모,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살자. 응? 이모,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어렸을 때는 동생이 왜 저런 사소한 일로 이모를 귀찮게 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동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모를 보고 동생을 다독여야 했죠. 바보야, 너 놀리는 애들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모는 집에 가야 해. 이모는 집에서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모 힘들게 하지 말고 이리 와서 같이 인사하자. 내가 다음에 이모 오면 머리 묶는 법 잘 배워놓을게. 동생의 투정은 항상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싫어. 이모 가지 마. 난 이모가 좋아. 너 말고 이모가 더 좋단 말이야. 오빠는 남자잖아. 세상에 남자 엄마가 어디 있어? 나도 엄마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모가 내 엄마 해주라. 내 엄마 해달란 말이야. 마당이 있고 넓으며 여유로운 환경은 어렸던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린 동생과 나의 곁에는 우리 남매를 돌봐줄 따뜻한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모나 아버지는 이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난처한 기색을 표했지만
어린 우리에게는 남들과 달리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동생보다 오빠이고 맞이라는 생각에 힘들어도 동생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죠. 혼자 사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찾아주는 이모들을 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아버지도 우리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 남매에게 모자란 것 없이 열심히 일하셨던 거고요. 당시 주변에서 아버지에게 재혼하라는 말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재혼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쾌한 행색을 하며 자리를 피하는 아버지셨죠. 하지만 아버지도 한 가정의 아빠였습니다. 힘들게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자고 있는지 동생과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항상 동생의 잠꼬대를 듣곤 했어요. 동생은 잠꼬대로도 엄마만 찾곤 했었거든요. 그런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았죠.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한 모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모녀는 서로를 꼭 닮아 있었죠. 아버지는 웃으면서 모녀를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이제 너희 어머니가 되어주실 분이다. 여기 있는 숙녀분은 내 두 번째 여동생이 되어줄 아이야. 자, 얘들아, 어머니에게 인사해야지. 어렸던 동생은 언니의 엄마라는 존재가 동시에 생겼다는 생각에 좋아서 그 둘에게서 떨어질 생각을 못하더군요. 와, 나도 이제 엄마랑 언니 있다. 아빠 고마워요. 나도 이제 엄마 없다는 소리 더 이상 친구들한테 안 들어도 돼. 나도 이제 엄마 있어. 게다가 언니까지 생겼다. 신나서 방방 뛰면서 소리치는 동생을 눈앞에 두고 저는 그리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저는 동생과 달리 엄마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절대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여자를 절대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절대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다짐하며 새엄마에게 눈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 여자와 대면대면하게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방에서 편하게 모형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새로 우리 집에 들어온 여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방에서 책을 읽고 싶다며 읽어도 되겠냐는 말에 떨떠름한 기분이 들었지만 냉정하게 싫다고 말하진 못했죠. 새 여동생은 고맙다고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얌전히 책을 읽고 있기에 저도 제가 할 일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얌전히 책을 읽고 있기에 저도 제가 할 일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새 여동생이 책을 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을 열었죠. 오빠, 우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엄마라고 쉽게 결정해서 아니, 새아빠랑 만나게 된 건 아니라고 했어. 우리 아빠도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항상 힘들어하던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우리 옆에 다른 아빠가 생긴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아빠가 섭섭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쭉 우리 둘을 보고 있을 거라고. 만약에 아빠가 없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건 우리가 아빠를 잊어버렸을 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빠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오빠도 우리랑 같은 마음일 거 알아. 그러니까 오빠도 우리처럼 하자. 그리고 엄마랑 나 미워하지 말고 함께 재미있게 지내자. 지금 생각하면 나보다 어린 여자애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새 여동생은 저보다 훨씬 의젓한 모습으로 저를 설득하기 위해 제 방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런 동생의 모습에 저의 다쳤던 마음도 조금씩 틈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빈자리를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리고 새로이 맞이한 가족이라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동생이 제 방에 찾아왔다 간 지 3일이 지나던 날이었을 거예요.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가면서 말했죠. 새 여동생의 손을 잡고 말이에요. 아빠, 그리고 아줌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새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은 어른이 된 지금도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새엄마의 존재를 받아들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 입에서 나오는 새엄마의 호칭은 아줌마에서 새엄마로, 새엄마에서 엄마로 변해갔어요. 정말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새어머니는 우리에게 절대 호칭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의례 재혼을 하면 자신을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라 시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나와 여동생에게 절대 호칭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받아들일 마음이 되었을 때 편하게 불러달라고 했죠.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만약 호칭을 강요했다면 전 아직도 절대 새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또 새어머니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친어머니의 기일을 챙겨준 것이죠. 보통 재혼하면 서로의 친가족에 대한 부분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서로 사별로 인한 재혼이라면 서로의 가족끼리 사별한 사람들을 챙기곤 한다죠.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희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은 새엄마가 되었지만 너희는 너희를 낳아준 분을 기억해야 해. 난 단지 너희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줬을 뿐이란다. 그러니까 난 오늘만은 너희 엄마가 아닌 거야.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로 하자. 정말 감사했어요. 저보다 어린 여동생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생하게 기억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그런 동생에게도 친어머니는 꼭 기억해야 한다며 함께 둘러앉아서 사진첩을 보곤 했죠. 반대로 새 동생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을 잃은 사실을 서로 다독이며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동생이 커가면서 생겼어요. 6살이나 어렸던 동생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저와는 반대가 되어 가더군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나 좋아했던 새어머니와 새 여동생을 커가면서는 적대시했어요. 심지어 질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던 언니라는 호칭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저와 새 여동생이 함께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일어났어요. 왜 당신이 우리 오빠와 친하게 지내? 이 사람은 내 오빠야. 당신 오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를 오빠라고 친하게 부르지 마. 우리랑 진짜 가족도 아닌 주제에? 그런 동생을 말리기 위해 저도 강하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런 동생을 본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 동생에게 뭐라고 했고요. 아버지의 말에도 동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는 왜 저런 사람들이랑 재혼했어? 저 사람들이 우리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 왜 내 아빠랑 내 오빠를 자기 가족처럼 부르냐고. 난 정말 싫어. 어렸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도 이제 다 알 거 아는 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친한 척 부르지 마. 이복 동생도 분명 동생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매번 우리 가족만 이야기하면 편가르기를 하는 동생을 어르고 달래도 봤지만 쉽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났고 새어머니를 닮았던 이복 동생은 이런 상황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의젓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기에 화가 난 아버지에게 가서 본인이 동생을 잘 타일러 보겠다고 말리면서 괜찮다고 말하곤 했죠. 한 번은 동생이 선을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당신들 우리 가족이랑 재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지? 우리 아빠가 돈을 잘 벌어오니까 재혼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 엄마는 우리 아빠처럼 돈도 많이 못 벌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접근해서 결혼한 거고.
우연히 지나는 길에 들은 여동생의 말에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이복동생은 멍청하게 그냥 듣고만 있었고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다니. 저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기에 저와 동생의 사이에서는 큰 소리가 오갔죠. 하지만 이복동생은 그런 심한 말에도 나에게 괜찮다며 내가 잘 말해보겠다며 저를 말리더군요. 그 작은 아이한테서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별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동생과 큰 소리가 오가던 날부터 얼마 뒤 새어머니가 짐을 싸더니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새어머니를 말렸지만 새어머니의 태도는 단호했죠. 우리 남매, 특히나 나는 내 곁을 떠난다는 일이 남들보다는 몇 배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타깃을 받고 아버지에게 나가겠다는 새어머니를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버지의 태도도 단호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왜 어머니가 집을 나가야 해요? 얼마 전에 저와 동생이 싸워서 그런가요? 그런 거라면 앞으로는 절대 큰 소리로 싸우지 않을게요. 어머니를 말려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또 헤어질 순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울먹이며 말하는 나의 태도에도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새어머니가 나가야 하는 이유를 물어도 아버지는 끝내 답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제 따로 지내기로 이야기했다. 너나 네 동생들도 그게 편할 거 아니야. 우리도 많이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니 그런 줄 알아라. 결국 집을 나간 새어머니의 소식조차 듣지 못한 채 우리 남매는 둘만 해외로 나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도 함께 갈 예정이었지만 그 뒤로는 새엄마, 새어머니란 말은 금기어가 되었어요. 입 밖으로 꺼내면 질색하는 여동생과 그만하라는 아버지의 태도에 저는 두 번 다시는 두 사람의 얘기를 가족 앞에서 말할 수 없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과 새어머니, 이복동생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의 헤어진 아픔을 잊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꿋꿋이 버티어 어느새 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마쳤어요. 해외에서 직장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말에도 저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서 서울로 갔죠. 얼마 전에 헤어진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서울로 갔지만 막상 찾아서 보려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유명해지자. 유명해지면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도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이에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일은 요식업이었어요. 해외에서 경영을 공부하면서 요리에 관심이 있던 저는 요식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온 서울에서 뷔페를 열게 되었어요. 뷔페를 열기 위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뷔페를 경영하는 것은 오롯이 제 힘으로만 하려고 노력했죠. 한국에서는 유명한 맛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뷔페 경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여동생은 외국에서 터를 잡았죠. 여동생도 이전에 자신이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반성하고는 있었지만 굳이 새어머니나 이복동생을 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보다 편해진 외국에서 살겠다 생각한 것 같고요. 지금은 대학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저도 가정에 있는 동생에게 쉽게 한국으로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남자는 외국인이었으니까요. 문화도 생활도 다른 한국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었죠. 동생과 다르게 저는 영어나 외국의 문화에는 익숙했지만 도저히 외국에서 살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외국에 있을 때 항상 한국이 그리웠죠.
마치 외국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뷔페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경영에만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잦은 이사로 한국에 친구도 없었고 해외에서 학교 생활을 했으니 한국에는 만날 친구도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사업장을 둘러보게 되더군요. 그때 주말 아르바이트로 오던 여직원 한 명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뷔페 일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접시는 무겁고 테이블은 계속 사람이 바뀌죠. 심지어 손님들이 작은 일로도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으니까요. 웬만해서는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그 여직원은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을 하더군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였어요. 여자가 혼자서 들기 무거운 쓰레기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꿋꿋이 버리러 나가는 것도 몇 번 보았고요. 사장으로서 정말 고마운 직원이었죠. 그래서 속으로 저 여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매일같이 지켜보던 중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여직원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버릇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매일같이 일이 끝날 때쯤이 되면 남은 음식을 엄청 싸가더군요.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다음 날에 내는 것들은 거의 없었으니 뭐 상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이한 버릇에 더 눈이 갔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그 여직원의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얕보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매니저를 따로 불러서 여직원의 개인정보를 자세히 물어봤죠. 여직원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여직원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니저가 말해준 여직원의 개인정보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아, 저기 보이는 저 여직원 말하는 거죠? 저 친구가 첫날에 저한테 와서 음식을 싸가도 되겠느냐 물어보길래 얼마든지 그래도 상관은 없다고 했더니 저렇게 음식을 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 들어오게 된 것도 자기 어머니 때문이래요. 어머니가 여기를 추천했다나 뭐라나? 면접 봤을 때는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합격하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한테 여기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라며 큰 소리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시키고 지켜보는데 정말 쉬지도 않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가는 음식은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먹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뷔페에 맛있는 것들을 어머니와 함께 먹고 싶다고. 일도 잘하는데 저런 효녀도 없어요. 매니저의 말을 듣고는 짠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매니저가 이어서 말한 내용은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 친구 아버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젊을 때 이혼하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서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몸도 안 좋은데 자꾸 일하러 나가니까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다행인 게 어떻게 누가 생활비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본인 생활비만 벌면 된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산다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어린 친구인데 참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챙겨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켜보던 여직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겹쳐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니저의 말에 괜스레 더 그 여직원이 눈에 밟히더군요. 지켜볼수록 대단한 친구였어요. 작은 체구의 연약한 몸으로 그 무거운 뷔페 그릇을 몇 개씩 쌓아 옮기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빠르게 그녀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저는 그 여직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죠. 이력서에 그녀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너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스토커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제 손으로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직 유명하지도 않았던 제 뷔페에서 일하라고 보내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그 친구의 상황에도 조금은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녀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더 오래 보게 될 사이라는 생각에 정직원 승진 겸으로 해서 금일봉과 선물도 함께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있더군요. 그래도 우선은 그녀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 싶어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더군요. 처음에는 외출을 했나 싶다가 혹시 몰라 다시 벨을 눌렀어요. 그제야 안에서 사람 기척과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대문이 살짝 열리더니 사이로 한 여성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저는 당신 따님이 일하는 곳 대표라고 소개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뷔페에서 어머니 따님이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다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지는 마세요. 스토킹이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따님께서 오늘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네요. 소소하지만 정직원으로 승진되었으니 축하금과 선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제 말에 그녀는 당황하면서 재빨리 문을 닫으려고 하더군요. 얼마나 급했으면 현관 선반에 올려져 있던 고지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하세요. 남을 맞이하기에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내일 딸이 출근하거든 말씀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얼굴을 가리면서 곤란하다고 말하는 여성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싶더군요. 보통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얼굴을 가리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여성의 이상한 태도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성이 얼굴을 가린 고지서에 써진 이름을 발견한 것은 순간 고지서의 이름이 눈에 크게 들어왔죠. 전 고지서로 얼굴을 가린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봐야만 했거든요. 너 설마 내가 생각한 내 동생이 맞니? 그렇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가린 고지서에 적혀있던 이름은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 보낸 내 이복 동생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복 동생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죠. 너 왜 내 가게엔 딸을 보냈으면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왜 나를 찾지 않았냐고. 아니다.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너와 어머니를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이 오빠가 너와 어머니를 그리워만 했지 나서서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참 겁쟁이지. 뭐가 무섭다고 찾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 그저 뷔페로 성공하면 너랑 어머니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바보같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오빠도 오빠라고 이렇게 먼저 다가주었는데도 몰라보고. 그리고 참 동생도 이제는 어머니랑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음엔 함께 만나자. 우리 가족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봐야지. 대성통곡을 하는 와중에도 이복 동생의 가벼운 옷차림이 걱정되어서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네요. 이복 동생은 처음에는 저를 보고 난색을 표하더니 이내 웃으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울음을 그치고 다시 제대로 동생을 마주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새어머니가 짐을 싸서 나가던 날은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이었다고 해요. 오빠랑 동생에게 미안한 짓을 한 것 같아. 사실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어. 아버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 내가 이렇게 아픈 걸 지금 오빠와 여동생이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말이야.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헤어진 것처럼 행동하자는 말에 반대하셨지. 아이들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나이라고. 지금은 여동생도 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날 짐을 싸서 나오게 된 거야. 아버지는 절대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나를 잡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지금의 오빠처럼. 이복 동생은 웃으면서 이어 말했죠. 처음에 아버지는 나에게 함께 살자고 했어. 자신이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주겠다고. 어머니는 병원에 있더라도 나는 자기가 온전히 책임져 주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거절했지. 아픈 어머니를 혼자 병실에서 지내게 하기는 싫었거든. 그래도 아버진 우리에게 계속 도움을 주셨어. 어머니의 병원비도 내주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장례식 비용도 내게 주셨었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시고 계셔. 이렇게 장성했는데 말이야. 하지만 난 아버지가 보낸 생활비만큼은 도저히 손에 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딸은 그런 내가 안타까웠던 모양이야. 자기도 돈을 벌겠다고 아우성이었지. 그래서 오빠 뷔페를 소개한 거고. 아무래도 남보다는 가족이 든든하지 않겠어? 이복 동생은 여전히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어렸던 우리에게 헤어짐의 상처를 2번 주지 않으려고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결정에 저와 철이 든 여동생은 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어디선가 잘 살아있겠지. 언제 한 번은 볼 수 있으려나 하고 지냈던 거고요. 용기가 부족했던 저는 한국으로 와서 이복 동생과 어머니를 찾아볼 엄두도 못 냈지만 이복 동생은 그런 나에게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와 주었던 거죠.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던 동생도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흐뭇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난 말이야. 사실 오빠라면 뭘 하든지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사업을 하든지 뭔가 만들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눈에 띄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매일 인터넷에서 오빠 이름을 검색했어. 혹시라도 오빠 이름이 들어간 기사는 없는지 매일같이 확인했어. 그런데 어떤 뷔페에서 오빠 이름을 발견한 거야. 혹시나 해서 아버지에게 살짝 물어보긴 했는데 오빠 가게가 맞길래 일을 하려면 여기서 하라고 딸을 보냈고 딸이 일하고 들어와서 항상 자기네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면서 자랑을 했는지 몰라. 당연하지. 누구 오빠인데. 딸이 항상 자랑할 때 내가 다 자랑스럽더라.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궁금해진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똑부러진 동생인데 왜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레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 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은 건데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거야? 너같이 똑부러지고 야무진 애가 어쩌다가. 제 물음에 동생은 옅게 웃으면서 말했죠.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이유지 뭐.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 우리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는 않았거든. 그 돈은 전부 아버지가 주시긴 하셨는데 그걸 탐하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아이도 있으니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 말로만 대응했더니 점점 도를 지나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됐지. 어쩌다 보니 내 아픔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긴 해. 동생은 자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동생에게 말했어요. 아니, 네 딸은 지금 이야기를 알면 너를 자랑스러워할걸. 내가 네 딸, 아니 우리 조카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옛날 너랑 똑 닮았더라. 그런 이유라면 아마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친구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와 같은 아픔은 아니었을 테니까.
제 말이 위안이 되었는지 동생은 그제야 웃음을 되찾았죠. 동생은 그 잠깐 우리가 가족으로 지냈던 몇 년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오빠네 가족, 아버지와 동생, 오빠를 만난 건 행운이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참 사람을 잘 보는 눈이 있었지. 그때 만약 우리가 만나진 못했더라면 나도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나도 그때 엄청 삐뚤어져 있었거든. 오빠는 우리 엄마를 모른 척하지. 아니, 동생은 우리 엄마인데 자기 엄마처럼 붙어 다니지. 모르는 사람이 아빠가 되었지. 그때 오빠한테 잘난 척했지만 사실 나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몇 년이 계속 생각나더라. 동생의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 생각했어요. 저도 그때의 기억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동생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날 찾으면서 그리워해준 동생의 진심이 말에서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오빠에게 연락을 해볼까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 나라고 그렇게 생이별을 하는데 보고 싶지 않을 리 없잖아.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는지 몰라. 하지만 그때 연락하면 오빠와 동생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 당시에는 여동생도 반항기였잖아. 그래서 더더욱 연락하기 좀 어려웠고 내가 나서서 괜히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긴 싫었어. 나도 가족이니까. 여동생이 무심히 하는 말에 저는 잔잔한 감동을 느꼈어요. 어렸지만 거기까지 생각했던 동생에 비해서 지금까지 회피하며 동생을 찾지 않았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요즘 뷔페를 운영하면서도 쓸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경영하느라 결혼도 아직이고 주변에는 날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녁마다 혼자서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아버지도 그때 혼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종종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니 저녁마다 느꼈던 외로움이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가족이라는 따뜻함으로 젖어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난 말이야, 처음에는 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싫었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뺏어간다고 느꼈거든. 그러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을 때 세상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만약 그때 너랑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지도 몰라.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정의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랐겠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도 말이야.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어머니와 너에게. 전 동생과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하늘로 가신 어머니에게도 언젠가는 찾아가서 꼭 전하고 싶었죠. 이런 제 말을 들은 동생은 정말 기쁘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런 동생을 껴안으며 이제부터라도 동생에게 좋은 오빠가 되어주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우리가 만난 지 시간이 흘러 하루는 동생이 제게 말해주더군요. 엄마는 말이야, 아프면서도 매일같이 나와 오빠 동생에게 미안해 하셨어. 자신이 아파서 이별하는 고통을 다시 겪게 만들었다고.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서. 내가 하나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때 엄마의 말이 와닿더라. 그래서 내 아이는 행복만 가득하길 바랬어.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고. 어머니는 아픔 와중에도 우리를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다짐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행복해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운명이야.
애초에 우리는 그때부터 가족이라는 운명에 묶인 거지. 어머니는 이제 없지만 지금이라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은 가족과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 겪은 긴 이야기였어요.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 제 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